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48강 이 원가 방식 중에 그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과 3. 비교 방식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복송식 평가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고, 오늘은 원가 방식 두 가지. 하나는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이라고, 복송식 평가법 같은 말입니다. 원가법을 배웠고, 오늘은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법에서 구한 가격을 복선가격 또는 적산가격이라고 합니다. 적산가격. 네. 자, 그리고 적산법에서 구한 임료는 적산임료라고 합니다. 임료. 자, 적산법에서는 뭘 구한다? 적산임료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 적산법이라는 건 뭐냐? 항상 임료나 가격을 구할 때는 일정 시점이 나와줘야 돼. 일정한 시점. 자, 이 일정한 시점은 무슨 시점이냐? 일정한 가격 시점이다. 일정한 가격 시점. 예, 그 정해줘야만 이제 가격이나 임료를 구하는데, 적산법에서 적산임료는 어떻게 구하냐? 자, 적산임료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 이 공식을 묻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자, 적산임료를 구하는 공식 자체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가, 일단 알아봅시다. 기초가격, 정상가격, 가격을 얘기해. 가격을 구하고, 자, 이 가격에다가 임대를 해주는, 내가 여러분들이 임대인이에요. 건물 주인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기대 이율이 있을 거야. 내가 최소한 9%는 먹어야겠다. 그러면 1억짜리 건물이면, 1억짜리 보면 1년에 900만원의 임대료가 나와줘야 돼, 나에게. 그러면 월로 10일을 나누면 대략 얼마가 나오겠죠. 한 8만 얼마. 자, 그럼 기초가격에다가 뭐가 나와야 되냐? 자기가 원하는 수익이라고 했죠. 기대이율. 네, 기대이율을 곱하고, 거기다 플러스. 이건 곱한 거고, 여기다가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니야. 내가 거기 유지하느라고. 그 필요 경비 또는 필요 재경비, 여러 경비란 뜻이에요. 필요 재경비 또는 필요 경비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더해줘서 구하는데, 시험 문제 주로 뭐가 나오냐? 이 기대율을 딱 가로로 해놔. 이걸 기억으로 딱 해놓고, 기억에 들어갈 것은 1, 2, 3, 4, 5 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적산임료를 구하는 공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적산법에 의해서 구한 적산임료는, 여기서 일단 기초가격이 무언지. 자, 이 기초가격, 바로 이 기초가격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원가법이잖아요. 그러면 기초가격 역시 원가법에 의한 이 적산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격이. 딴 가격이 아니야. 자, 이게 바로 적산가격이에요. 적산가격. 네. 조달 원가에서 감가누유계획을 빼준 그 가격, 즉 현재의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한 가격, 그 적산가격에다 내가 2를 곱하는 거예요. 자, 기초가격이 1억이야. 1억. 그럼 내가 연리 12%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어. 1년에 12%가 나와야 돼. 기대 이율이 나에게. 그럼 10억에 12%니까 1200만원. 1200만원이면 요거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임대료 100만원 한번에 나한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매월 임대료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건물을 유지하느라고 어떤 필요 경비가 들어간다고요. 감가상각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재산세라든가 손해보험료, 결손준비금 이런 것들을 다 합쳐. 그러면 100만원에 플러스 10만원 해서 110만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일반 조그만 소규모 점포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임대차라고 들어봤죠? 총임대차. 더 이상 안 받아. 그거 받은 걸로 끝나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적산임료 이렇게 구하고, 자, 근데 이 필요 재경비에 조세 같은 게 들어가는데, 필요 재경비에서 제외되는 게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어떤 것들이 필요 경비 또는 필요 재경비 다 같은 말이에요. 자,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 자, 필요 경비에서 일단 필요 경비의 조세만 한번 보자고요. 자, 조세. 우리가 조세를 보면 이제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 건 주로 부동산 자체와 관련이 되는 건 들어가. 그러니까 재산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도시계획세. 이건 부동산 자체에 매기는 조세야. 그런 거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는데, 필요경비하고 상관이 없어. 뭐 소득세, 법인세도 법인소득세의 준말이에요. 법인에서 어떤 이윤을 챙기면 법인이 소득이 생기는 거 아니야. 거기에 매기는 세금이야. 이런 개인적인 소득하고 부동산하고 상관이 없어. 부동산에서 비록 소득을 얻었다 하도 이건 사람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지 부동산에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들은 필요경비에 들어가지만 부동산과 관련 없이 간접적인 관련 있는 건 관련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안 들어가더라. 양도소득세 역시 마찬가지. 이미 팔고 나가면서 양도소득세 내는데 필요경비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자, 그럼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게 뭐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조세, 방금 이런 말은 재산세 같은 거, 손해보험 이런 게 들어가는데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어. 자, 제외되는 거 그걸 좀 봐야겠습니다. 자, 필요경비에 이제 들어가는 거에는 유지관리비. 자, 유지관리비 필요비에 들어가. 관리비. 두 번째, 이제 들어가는 거 먼저 보면 보험료. 건물에 대한 보험료. 세 번째, 조세 공과금이라고 그러죠. 자, 조세. 네 번째, 일시금. 이제 보증금 같은 거야. 보증금 수수했을 때, 일시금 같은 거. 이제 수수했을 때, 일시금은 수수했을 때, 요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자. 자, 내가 차입을 했어. 이 건물을 살 때. 그 이자와 관련되는 거야. 자, 먼저 유지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거. 유지관리비 중에서,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 어떤 거? 공익비. 자, 그리고 부가사용료. 그리고 자본적 지출. 내가 자본적, 즉 내 자산의 이익을 위해서 지출한 거. 자, 이런 수리비, 건물 수리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비라 하더라도 필요경비에서 제외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자, 보험료 중에서 또 제외되는 게 있어. 보험료 중에서 어떤 게? 비소멸성 보험료. 소멸성 보험료는 포함이 되는데 비소멸성 보험료, 즉 나중에 내가 돌려받는 보험료죠. 내가 임대인인데 나중에 이 보험료를 돌려받아. 소멸성 보험료 어떤 거냐면 건물의 화재 예상 보험. 여기 건물에 불이 나거나 어떤 지진이 났을 때 건물에 재산적인 손해 갔을 때 보험료 받는 거. 그거는 시간 지나면 못 받아. 자동차 보험처럼. 소멸성이야. 근데 비소멸성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이거는 필요경비에 누구나 안 되죠. 어차피 자기가 받는 거니까. 자, 조세 중에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처음에 취득할 때 낸 거, 그리고 등록세. 이게 취득하고 등록할 때 다 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 필요경비에. 그리고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어. 부동산하고 관련 있는 거. 재산으로서 세금을 낸 재산세나 그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자, 일시금을 내가 수수했어. 보증금 같은 거 권리금을 수수했을 때는 그걸 나중에 내가 돌려줘야 되잖아, 보증금은. 그러려면 그게 결손 준비금. 결손 준비금. 자, 그리고 이자 중에서 장기 차입금. 내가 장기로 차입한 이자는 포함이 안 돼. 장기 차입금. 그리고 내가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빌렸어. 건설자금 이자. 이런 거 건설자금 같은 거는, 건설자금 이자 같은 거는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건물을 내가 취득을 할 때, 건물을 매입할 때, 돈을 빌린 거. 건설자금이 아니죠. 그건 매입비용이자. 그때 들어가는 이자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필요경비에. 자, 이런 게 있고, 실제 요런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교정이 되지. 이건 이론상 이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만났을 때 거래를 하지. 임대료가 비싸니 싸니 이런 걸 원칙에 의해서 이제 임대인은 얘기를 하면 임차인이 좀 깎아달라고 그러죠. 임대인은 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걸 조절하는 사람이 누구다? 당신들,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자격서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필요재경비는, 이거는 비교 방식의 임료 산정할 때도 똑같고,
그리고 수익 방식, 그 수익임료 산정할 때 이 필요성이 또 더해주는데 그것도 똑같아. 네, 수익. 이건 똑같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다음은 이제 원가 방식 끝나고 우리가 비교 방식에 대한 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은 비교하는 거야. 비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왜 비교를 수요와 공급 측면, 수요와 공급 동시에 측면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그래. 아파트에 사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 나오긴 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알고 싶어.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또 매매된. 그거를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다 보면 이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만난 거야. 동시에. 그걸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비교한 걸 비교하여 준한 가격, 비준 가격이라고 그래. 비교하여 준한 임료, 비준 임료. 그렇게 돼. 비교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어. 마찬가지로 가격을 구하는 거, 예, 비준 가격의 가격을 구하는 거. 거래 사례를 비교해. 왜? 내 매매 대상이 되는 거하고 이미 거래됐던 걸 비교하는 법이야.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나온 게 비준 가격. 자, 임료는 임대한 사례를 비교하는 거야. 이미 이전에 임대된 사례들을 다 비교를 해봐. 그럼 무슨 가격이 나온다? 비준 임료가 나오는 거야. 비준 임료. 네, 비교한 임료. 비준 임료.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게 바로 비교 방식입니다. 자, 먼저 거래사례 비교법부터 우리가 하나씩 배우면, 자,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이라고 그런다?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대상 부동산이야. 목적 부동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뭐라고 그런다? 사례. 예를 봐. 이 사례 여기 나오잖아. 거래 사례니까 거래 부동산 또는 사례 부동산 하면 다 사례를 말하는 거야. 거래 또는 사례. 자, 이제 사례를 선택. 이게 순서가, 자, 순서. 가격을 구하는, 비교 방식의 가격을 구하는 비준 가격의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사례를 선택해야지. 자, 사례를 내가 선택을 해. 자, 사례를 선택해서 그 사례에 선택을 한 다음에 그 가격을 알아내고 현재 사정하고 비교를 해야 돼. 사정을 보충해서 정리한다 해서 사정을 보정하고, 시점이 과거 있잖아. 이 현재 시점으로 인플레이션 같은 거 넣어줘야지. 현재 시점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시점을 수정. 자, 이렇게 해서 그 플러스 지역 요인도 비교해. 지역 요인. 대상 부동산의 지역 요인. 지역이 사례보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또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요인, 장단점을 또 해. 개별 요인을 비교해.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사례를 선택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비준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비준 가격 결정. 자,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 완료가 되는데, 과연 이게 사례 자료를 정사하는 거 어떻게 하냐? 사정 보정치라고 그래. 시험 문제 이게 잘 나오죠. 사정 보정치. 이 공식을 구하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 계산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수치로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항상 뭘 외울 때 우리는 대사라고 하는데, 위에 대, 밑에 사.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대상이고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건 사례 부동산이야. 자, 대상 부동산, 사례 부동산 이렇게 있으면 외울 땐 대사라고 외워요. 자,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가 개입도가 들어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든 베타든 또 거꾸로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정 보정이고, 시점 수정은 거래한 시점, 즉 사례 부동산이 거래한 시점, 그리고 가격 대상,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가격 대상이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얼마냐, 요렇게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전에 했던 시험 문제인데, 예제야, 예제. 자, 대상 부동산이 있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 사례 부동산이 있어요. 자, 사례 부동산이 9억 원에 거래돼서, 9억 원에 일단 거래가 됐고,
자,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에 대해서 10% 우세, 10% 우세.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됐어. 그동안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예,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건 나중에 이제 복잡한 시험 여러분들 예제 실전 문제풀이 399선을 풀 때 풀어보도록 하고 여기선 쉽게 가자고요. 9억 원 대상 부동산이 10% 우세. 그리고 지역 요인이 사례 부동산이 5% 열세.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비중 가격을 구하는 수식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러면 1, 2, 3, 4, 5에서 수식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잘 맞춰야 돼. 그러면 9억 원 곱하기 항상 위에 뭐가 나온다? 대상이 나오는 거야. 대상. 자, 대상이 10% 우세니까 여기는 일단 100이라고 써줘 다. 자, 100. 이제 뭐가 될지 몰라. 플러스 이쪽도 여기 또 하나 있으니까 100. 양쪽 다 100이라고 쓰면 자, 100. 여기다가 10% 우세니까 플러스 10.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 안 써줘도 되고 그냥 위에 거. 항상 대상이 위에 온다고 그랬잖아. 자, 사례가 5% 열세니까 안 좋단 얘기죠. 마이너스 5. 이게 수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기 중에 뭘 구하면 되냐면 9억 원 곱하기 100분의 110 곱하기 역시 요 100에서 5 빼주면 95분의 100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해당되는 번호를 탁 표시하고 답안지에 마킹을 하면 빙고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잘 나와요. 네. 이 거래사례비의 비교 방식은 주로 임료 구하는 문제는 내가 거의 못 봤어. 근 한 5년, 7년 동안 문제 나오지. 거래사례 비교법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임대사례 비교법은 거의 안 나와. 예, 그러나 임대사례 비교법도 순서는 똑같아. 열세 우세하면 플러스, 열세하면 마이너스. 그게 대상 부동산이면 분자에, 사례 부동산이면 분모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은 가격에 대한 걸 우리가 비교 방식의 가격을 구해왔고 이번에는 임료를 구하는 비교 방식은 임대사례 비교법에 임대사례를 비교하는 법. 임대사례 비교법. 자, 임대사례 비교법은 그 거래사례 비교법 똑같아. 임대사례를 수집하는 기준이 있어. 자, 기준. 이 사례를 수집하는 기준. 네 가지는 거래사례 비교법 똑같아. 첫째, 위치가 유사해야 돼.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물적 유사성. 물건이 비슷해야 돼.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자, 세 번째, 시점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시점 수정의 가능성. 너무 옛날 거면 힘들다는 얘기야. 10년 전 사례 갖고는 얘기가 안 되죠. 최근 거. 자, 네 번째, 그리고 사정 보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사정 보정 가능성. 요거 네 가지는 거래사례 비교법도 그 수집 기준이 똑같아요. 거래사례 비교법의 수집 기준은 네 가지야. 자, 이제 다섯 번째 뭐가 들어가냐? 신규 계약 최신료여야 돼. 신규 계약이 해야 되는 거고, 여섯 번째는 조건. 임대차 계약은 조건이 까다로워. 그 조건이 비슷해야 돼. 조건이 다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임료가 바뀌니까 이 여섯 개를 기본으로 해서 임대사례 비교법 수집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임대료, 임료라고 하는데 임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자, 임료를 한번 봅시다. 거래사례 비교법의 임료예요. 이거. 자, 임료. 자, 실질 임료. 실질적으로 지불한 임료야. 자, 이제 임료. 임대인 입장에서는 받는 거고 임차인은 낸 거야. 자, 첫 번째 순임료. 순수한 임료가 있을 것이고, 플러스 여기도 뭐가 나와. 아까 적산법에서는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뭐가 나온다? 필요경비, 필요재경비. 자, 필요재경비는 똑같으니까 내가 설명 더 이상 안 한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필요재경비가 있는데 순임료는 또 나뉘어. 한 5가지 정도로. 자, 순임료 첫 번째 보증금.
보증금도 순임료야. 근데 이 보증금이라고 하지 않고 책에는 일시금 운용액이라고 그래. 일시금, 일시에 줬어 돈을. 일시에 준 돈인데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야. 운용액. 이거 선불이지 선불. 선불로 주잖아요. 먼저 일시금을 운영할 수 있는 거. 자, 두 번째, 줄 수도 있을 거 안 줄 수도 있어요. 권리금. 주인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임차인이 받을 수도 있어요. 전 임차인이 받아가면 이건 권리금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낼 수도 있어. 이것도 역시 일시금인데, 일시금. 자, 일시금인데 이거는 상가액이라고 그래.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돌려줄 필요가 없고,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이건 다른 임차인에게 받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돌려줘야 돼.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이거 안 돌려줍니다. 권리금. 보증금은 돌려줘. 근데 권리금 안 돌려. 왜냐? 법적으로는 그래. 예를 들어서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주야.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주인데 요 2층에 내가 들어갔는데 보증금 플러스 권리금을 냈는데 집주인하고 계약을 했으면 이 권리금 내가 받아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집주인하고 계약을 했을 때. 근데 집주인이 그렇게 계약을 안 해. 권리금만큼은 다른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그래서 권리금을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자, 세 번째. 그 일시금 중 미상각 운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금 중에, 이런 일시금 중에 미상각 운용이익. 운용한 이익. 어떤 이자 같은 거, 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정 지불 임료 중 순임료. 일정 지불 임료. 매달 내는 돈 중에 일정 지불 임료 중에 순임료 부분이 있어. 필요 재경비를 뺀 거. 그게 순임료죠. 자, 다섯 번째는 부가 사용료라.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라든가 건물 청소비라든가 이런 거 부가 사용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임료는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임차인이 실제 보증금은 처음에 선불로 냈고, 보증금이나 권리금 이미 선불로 낸 거고, 매달 내는 임료를 지불임료라고 그래. 지불하는 건 뭐냐면 요 4번하고 5번이야. 일정 지불 임료 중에 순임료 4번하고 사용료, 매달 사용한 거 내잖아. 수도요금, 전기요금. 플러스 요 필요재경비.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재경비. 요 4번, 5번하고 필요재경비는 매달 내는 거고, 나머지는 1번하고 2번은 처음에 선불적 성격으로 미리 내고 들어가는 거야. 뭐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비교 방식에 의한 임료는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비준 임료는 다. 자, 오늘은 그 원가 방식 중에 적산법에 대한 공부를 같이 했고, 자, 그리고 비교 방식, 이거는 바로 수요 공급 측면, 그리고 시장성이라고 했어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다 보잖아. 즉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난 거래 사례나 임대 사례를 보고 비교해서 준한 가격, 비준 가격, 비교해서 준한 임료, 비준 임료를 구하는 게 비교 방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면 헷갈리는데 말 뜻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아하, 그리고 공부를 할 때 항상 현실 세계하고 유추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 임대를 해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임차, 남의 걸 빌려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임대를 지불하고. 그런 거하고 현실 속에 있는 거하고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면 아주 쉬운 부분들이에요. 전혀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아, 세상이 이렇구나. 실제 세상이 이렇게 운영이 돼요. 뭘 빌리려면 돈을 내야 돼. 돈을 내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야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년에 개소했을 때 자기 건물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의 건물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본인도 임대를 어떻게 내야 될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밀고 당기는 그 가격 조정하는 거, 그런 부분을 지금 배운다 생각하시면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